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의 전략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 안보 이슈 시간에는 대한민국이 과연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죠. 조만간 세계는 우리의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사실상 협박조의 말이었습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미북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또 10월 달에 열렸던 그 스톡홀름 핵대화, 미국과 북한 간의 핵대화도 무산이 되었고, 북한은 이 대화를 통해서 스몰 딜, bad small deal, 이 나쁜 부분적 합의를 원했죠. 그러니까 핵시설의 일부를 공개 또는 포기하는 대신 북한의 핵보유 자체는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게 미국이 거부함에 따라서 무산되고, 그 직후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의 통큰 양보를 북한이 거부했으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핵무기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보여줄 새로운 전략 무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우리의 핵 잠수함 얘기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핵 잠수함 건조 문제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금년 8월 달에 국방부가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대한민국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죠.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 논의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도 속히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새롭게 선보일 전략 무기가 과연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그 후보로 꼽았던 것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신형 대륙간 탄도탄 ICBM, 미국까지 날아가는 그런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풀업 미사일, 이거는 탄도미사일이지만 변칙 기동을 함으로써 미사일 방어 요격을 돌파하는 그런 좀 특수한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다탄두 독립비행체, 이 시스템은 핵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의 핵탄두가 달려 있어서 어느 순간 공중에서 분리되어서 각각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가공할 그런 핵무기가 되죠. 이런 시스템.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미국에 반발 앞서가고 있는 느낌을 주는 극초음속 핵무기.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시험 발사들을 하고 있고 미국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무기인데, 북한도 아마 이런 무기를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지금 전략적으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진 다탄두 기술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조만간 북한에 넘어간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북한이 그러면 왜 이런 무기들을 추구하느냐? 경제 사정과 전혀 부합하지 않게 열악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공할 핵무기들을 왜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동기 또는 목적,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면요, 북한이 가진 이 수세적 목적도 있고 공세적 목적도 있습니다. 수세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북한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선전수단으로 삼겠다는 것, 또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때리는 것을 미연에 차단, 억제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세한 한국에 의해서 북한이 흡수 통일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수세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세적 목적으로는요, 한미동맹 무력화, 그리고 한국군과 미군의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 또 대한민국 압박, 군사적 우위 유지, 궁극적으로는 주체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목적들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한미 동맹이 건재하는 한 그들이 원하는 대남 적화, 무력 통일, 주체 통일,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미 동맹을 이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북한의 70년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망, 또 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 이런 공세적, 수세적 목적들, 이 목적들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은 극빈의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핵 무기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북한이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핵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 능력, 첫 번째 능력은 북한이 실제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어야지만 미국 국민들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는구나, 이러면서도 대한민국을 꼭 지켜줘야 하느냐, 이런 회의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미국하고 핵전쟁을 할 것도 아니면서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미사일 방어 돌파, 한국이 가진 또는 주한미군이 가진 미사일 방어를 돌파, 무력화할 수 있는 핵 능력.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심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게 이 세 가지가 북한이 추구하는 핵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앞서 말씀드린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사실 세 번째 목적에는 부합합니다. 어떤 핵무기를 만들든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한반도 군사균형을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ICBM 같은 무기는요, 대륙간 탄도탄 같은 무기는 첫 번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죠. 1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은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가 일단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로 미국을 겁주기 위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이런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ICBM 같은 무기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선제 공격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대상이죠. 육지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선제 공격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풀업 미사일,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가진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이죠. 그런데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SLBM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SLCM, 이런 것들은 1번, 2번, 3번 목표를 모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잠수함의 성능이 뛰어나다면,
그러니까 작전 반경이 충분히 길다면 거기에 실린 미사일, 핵미사일은 미 본토까지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발사되는 위치와 거리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목적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수함은 이 은밀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의 선제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누가 북한을 공격했을 때 북한이 그 나라를 향해서 응징보복을 가할 수 있는 소위 세컨드 스트라이크 포스로 아주 매우 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응징보복력이 되는 겁니다.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다용도 1번, 2번, 3번 목표를 모두 부응하는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10월 10일 그러니까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제75주년 기념일을 지냈죠. 전문가들은 사실 이 날을 전후하여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일 수 있다라고 주목했었고 그 주목했던 바로 그 배경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얘기로 다시 포커스를 맞추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핵 잠수함을 만든다면 전략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는가? 왜 전략 잠수함이 필요한가? 또 기술적으로 충분한가?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외에 정치적 외교적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정리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진 무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면 이것 역시 다 용도, 다 목적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의 동태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하죠.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는 소음이 크다는 단점도 있지만 잠항력이 뛰어나죠. 연료 보충 없이 사실 무제한으로 다닐 수 있고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잠수함들이 위험한 이 미사일을 싣고 동해로 또는 태평양으로 출항하는 것을 추적할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고 뭐 필요하다면 또 공격할 수도 있겠죠. 전시 상태라면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가중되는 SLBM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우리의 대응 수단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잠수함들이 동해로 진출하는 것과 또 동해를 넘어서 태평양에 진출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능이 좋은 잠수함을 가지고 북한 잠수함의 동태를 살핀다면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또는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공조를 위해서도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면 그 용도는 대단히 소중하다. 전략적 가치는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충분한가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은 물론 이 원자력 에너지, 핵 에너지 활용면에 있어서는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원자로를 만들고 운용하고 하는 부분은 이미 최선진국 수준입니다. 다만 이 농축과 제철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핵심적인 공정이 빠져 있을 뿐이죠. 자, 이제 이 문제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만큼 원자력 선진국이 되었고 그렇다면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를 작게 만들어서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 기술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하고는 우리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1970년대, 80년대에 이미
이 핵 추진 엔진들을 상선에 부착해서 시험 가동, 시험 운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준비가 끝난 상태죠. 일본이 만약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선박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 단숨에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해군에 인도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탑승할 우리의 승무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문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핵추진 잠수함이 가져야 할, 운용해야 될 이 교리, 이 밀리터리 닥트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피드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정착시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법적, 정치적, 외교적 문제는 없는 것인가?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국제법, 어떤 국제법도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은 NPT, 즉 핵 확산 방지 조약, 핵무기 비확산 조약, 이 NPT 가입국으로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상태이지요.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핵추진이지 이게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한미 간에 약속된 사안이 바로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도 꼭 필요한 공정이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거쳐야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우리가 이중 용도를 가진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특히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공간, 잠수함 안에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서 운용하는 것인데 원자로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농축을 해야 되죠.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수로 원자로에 들어가는 우라늄은 3, 4% 정도의 농축도면 충분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에서 사용해야 되는 우라늄 농축도는 적어도 10%는 넘어가고 어떤 나라는 아주 높은 농축도 80%, 90%의 소위 무기급에 가까운 그런 농축도의 우라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그러면 농축시설을 만들어서 우라늄 농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게 한국과 미국 간의 약속 사안이고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도 미국이 한국의 농축 활동에 대해서 사실상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재처리 활동도 물론 미국이 외교망을 통해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1년 한국은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것,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한미 간에 조율된 입장이죠. 우리는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남북한이 함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 1991년 말에 서명했던 1992년 초에 발효했던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이지만 북한은 이미 옛날 옛적에 그거 다 어기고 지금은 핵무기, 핵실험 다 했죠.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원자력 협력 협정이 2015년도에 개정되었을 때 과거에 없던 이런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한미 이 고위급 위원회에서 합의를 한다면 한국이 20% 농축도까지 우라늄 농축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한국도 이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조금 자랑 삼아 얘기했지만 저는 전혀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라늄 농축이 거론됐다고 해서 농축을 하라고 허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기쁘겠죠. 그런데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넣을 수 있는 빈 봉투를 하나 받았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실 겁니까? 이게 얘기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미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미국 말 듣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 그냥 농축시설 만들어서 농축해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죠. 그렇게 해서 동맹이 파탄이 된다면 그것이 더 손해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우리는 핵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과 이 방위공약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더 안전한 길인지 아니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우리 마음대로 핵무장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인지를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제 중간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제 중간 결론입니다. 만약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지금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건조 계획을 이용해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이 KSS-1, 2, 3 잠수함, 한국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를 시행하고 있죠. 1단계, 2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1단계는 1200톤급 209급 잠수함 9척을 건조했습니다. 2단계는 214급 1800톤급 이것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3단계는 3000톤급으로 가는데 이것도 이미 도산 안창호함이 이미 건조가 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SS 3차 사업은 이 자체가 또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치 1, 2, 3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배치 1, 배치 2의 6척에 대한 스펙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배치 이 세 척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 척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 전략가들과 정부, 군, 많은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앞으로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군사적 가치, 이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가치를 과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역 군인들 일각에서는 우리가 만약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언더워터 킬체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인들도 이 기사들을 막 썼습니다. 킬체인이라는 것은 선제 공격을 말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발사할 징후를 보이면 그게 발사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파괴한다. 이게 킬체인입니다. 선제 공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말하기는 쉬워도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타당성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북한의 잠수함들이 SLBM을 장착하고 북한의 항구를 떠나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탐지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그 잠수함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물밑에 바닷속에 킬체인이 된다 이런 과장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선제 공격은 정치적 타당성이 매우 희박하다. 설령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대한민국의 선제 공격을 당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걸 인정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공격할 의사가 없고 그냥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먼저 전쟁을 도발했다라고 길길이 뛰겠죠. 그래서 너무 군사적 가치를 너무 과장하지는 말라. 핵추진 잠수함이 소중한 것이지만 너무 과장하지는 말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핵균형 전략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서 취해온 우리의 자세는
이런 거죠. 북한은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옷을 발가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같이 당신도 옷을 벗어달라, 같이 벗고 있어야 안전하지 않느냐, 이걸 애원하고 요청하는 그런 시기로 수십 년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북한이 옷을 벗었습니까? 북한이 우리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여서 핵을 폐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도 계속 우리는 벗고만 있다면 우리가 얻어맞아서 멸망할 수도 있고 또 핵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보 원칙대로 하자면 우리도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 제일 좋은 것은 양쪽이 다 핵을 벗고 비핵으로 있는 것이 좋지만 상대가 거부한다면 우리도 핵을 어떻게든 능력을 가져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맹이 중요한 것이고 핵 우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핵 우산을 제공하는 대신 동맹국들의 핵 무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 핵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중국의 위협이 점점 더 심대해진다면 아마 어느 순간 미국이 현재의 정책으로는 아시아의 전략 균형을 맞추어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오히려 핵 무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일본, 대만, 한국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력하에 핵무장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 모두가 핵 보유국들입니다. 이 세 나라의 압박을 견제하는 그런 민주주의 핵동맹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건 물론 뭐 불확실한 얘기입니다만은 제 말씀은 이 핵 문제는 지금과 미래,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또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핵 안전까지 내다보면서 전략적으로 균형을 취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해 나가야 한다. 이런 큰 그림을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가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핵추진 잠수함과 함께 거론이 되었던 항공모함 얘기에 대해서도 제가 일갈해 보겠습니다. 항공모함,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갖는다. 신나는 일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항공모함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정군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을 떠나서 멀리 있는 다른 나라를 원정해서 공격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항공모함을 자꾸 주장하시는 것은 기본학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11척의 항모를 거느리고 있고 그 항모 하나하나가 거대한 항모 전단을 거느리고 있죠. 항공모함은 강대국의 무기입니다. 항공모함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안에 수천 명이 탑승하고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건조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들도 엄청난 경비를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항공모함이 상대방의 한두 발 치명적인 어뢰나 폭탄을 받고 격침된다면 이건 정말 수지가 전혀 맞지 않는 장사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수지가 맞는 장사죠. 미사일 한 발로 항공모함을 손상시키고 작동불능 또는 격침시켰다. 여러분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잊으셨습니까?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130톤급 조그마한 잠수정 하나가 어뢰 한 발로 우리 성문 100여 명이 타고 있는 이 1200톤급 천안함을 두동강대고 격침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저비용 고효율 도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항공모함 같은 세력은요 확실히 방어를 할 수 있고 호위를 할 수 있는 주변 세력, 그러니까 물밑의 세력, 공중에 있는 항공 세력, 주변의 세력들이 받치고 있지 않을 때 항공모함을 가지게 되면 상대의 표적이 되어서 제대로 운용할 수 없고 격침당하거나 상실되었을 때 그 손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실용주의적인 대안은 아닐 것이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돈으로 우리도 좀 덩치가 작고 탑승하는 승무원도 적지만 치명적인 무기를 싣고 가는 이런 잠수함이나 이런 소형 무기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분산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이익이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항공모함 그렇게 기분학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실용주의적인 선택은 못 된다. 예. 자, 네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주 국방의 딜레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 자주 국방을 위해서 매진하자.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죠. 사실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자주 국방 노력은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 추진되었고, 그때는 뭐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 와중에 또 1969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닥트린을 발표하면서 한국인의 방어는 한국인이 알아서 해라 하고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를 했고요. 굉장히 다급한 심정이어서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자주국방 노력이었고, 그렇게 해서 율곡 사업이 진행되었죠. 그런데 말이죠, 자주국방도 함정이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너무 세게 주장을 하면 동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맹과의 힘을 합치고 또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이 안보 협력을 주고받는 적당한 수준의 상호 의존이 이 동맹 관계를 좋게 하고, 또는 다자 관계,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자주국방의 딜레마는요, 이게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해병대가 영국이 만든 해리어 전투기, 수직 이착륙 전투기입니다. 이거 미국 해병대가 이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이 수직 이착륙기를 만들지 못해서 영국제 비행기를 쓰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해리어 전투기는 영국서 만들었는데, 미국이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만들려면 돈이 새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 것을 값싸게 쓰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오래된 비행기지만 아직도 미 해병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상대적 우위입니다. 상대적 가격 우위, 경쟁력 우위, 이 comparative advantage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수류탄을 대단히 값싸게 잘 만드는데, 소총 만드는 나라는 이웃 나라가 값싸고 좋은 소총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수류탄을 팔고 그 나라 소총을 사서 쓰는 것이 같은 국방비로 훨씬 더 큰 전투 역량을, 국방 역량을 발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주국방만 주장하면 손해를 봐야 되는 대목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자주국방이라는 얘기보다는 선진국방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올바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로서. 자, 그런데 자주국방이 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 분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정부. 그러다가 나중에 보류를 했는데, 그때 내세운 게 자주국방 아닙니까? 이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논리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안보 상황을 나쁘게 가져갈 수도 있는 전작권 분리,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논리로 사용되었잖아요. 정치적 구호로 사용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 증가율이 그전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전 보수 정부 때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입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자주국방 할 테니 이제는 동맹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주국방은 듣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 구호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다시 추진하고
한미동맹 공조보다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더욱더 중시하고 우리 민족끼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런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자주국방 노력, 국방비 증강, 항공모함 건조, 핵잠수함 건조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정말 우리의 국방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논의, 이런 발상을 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물론 실용적이지 못한 것은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겠지만 그 동기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예. 자주국방,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건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미국에 의존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작권을 분리하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군은 우리가 지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군 병력을 줄이고 사단 숫자를 줄이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들한테 위안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주국방을 얘기하고 항공모함을 얘기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얘기한다면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주국방이 가지는 딜레마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 전략적 가치, 기술적 타당성, 또 전략적 가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서 정리를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그 동기, 자주국방을 추구하고 무기 첨단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순수한 동기가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